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한국콜마입니다. 콜마라고만 적어 놓은 이유는 콜마 홀딩스, 콜마 B&H 등등 콜마 일가와 일어나 싸우고 있는 콜마 일가들이 콜마 회사들을 상대로 그리고 콜마 회사들과 콜마 회사들을 이용해서 지금 분쟁이 있다 보니까 콜마라고만 적었고요. 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콜마의 윤동환 회장이 신청을 한 가처분에서 모두 기각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콜마 B&H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번에 여는 임시주주총회는 적대적 M&A로 인해서 열리는 그런 주주총회가 아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콜마 B&H의 정관을 보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 의결권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적대적 M&A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사하고 감사 선임할 때 출석 주주의 3분의 2, 그리고 발행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라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는 이사 선임, 감사 선임은 보통 결의로 해서 발행 주식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찬성하면 되는데, 정관에 더 강하게 해놓으면 정관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마의 윤동환 회장님은 이게 적대적 M&A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고,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다음에 이제 판결 난 거에 대해서 공시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윤동환 회장이 채권자였고 보도 참가인 따님이죠. 윤여원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부회장 해야 되나요? 이분께서 낸 거는 모두 다 기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도 채권자하고 보도 참가인이 둘이 알아서 하고 콜바는 돈을 안 내도 된다. 근데 저거 도움은 안 됩니다. 뭐 몇백만 원 준 수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드린 변호사 비용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콜마의 윤동환 회장님은 다시 소송을 거십니다. 자, 원고 윤동환 원 결정을 취소한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소송의 명칭과 사건 번호가 미정입니다. 그리고 공시를 할 때는 공시 기준이 되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상기 제기 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통은 원고가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에 접수를 하고 법원에서 빠르면 보름이고 거의 한 달쯤은 지나야 상대방 쪽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라고 날라오게 되는데 내자마자 바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그 소송을 걸었다는 증빙 내지는 이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콜마 B&H의 대표님께서 같이 이렇게 회사에 제공을 하고 소송을 거시면서 회사에서 야 빨리 만들어라고 해서 공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콜마의 윤상현 부회장님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열린 아마존 뷰티인 서울 2025 행사가 있었고 여기에 윤 부회장님이 참가를 하셨는데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가족들과 분쟁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역시 아들답게 야 이건 우리 가족 간의 문제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아빠와 아들이 한 편이고 그리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 걸고 있는데 소송 끝이 없네요. 계속 소송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아드님께서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집안 문제 잘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좀 지겨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한 석 달 지나니까 다들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저렇게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아들한테 넘어간 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들이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콜마가 결국은 뭐 대전에 뭐 냈지만 여러 가지 낸 것 중에서 이번에 이제 임시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의 건인 거죠. 이제 뭐 그 내용인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이 앞부분에 요거 이제 기각된 내용은 M&A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닌 거죠. 무슨 적대적이 아닌 거죠. 최대 주주가 콜마 홀딩스고 최대 주주가 그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 거죠. 자기 원래부터 이제 최대 주주였던 사람,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최대 주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최대 주주가 부르면 이러면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기존 최대 주주가 하는 거라서 적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나와 있는 그 정관 31조 뭐 특별 의결 정족수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 이제 어찌됐건 그 윤동환 회장님 입장에서는 나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은 다 적대적이다. 이건 지극히 개인 개인 회사라고 이제 본인 거죠. 본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딸이 윤여원 대표님이죠. 이분이 이제 요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콜마 B&H의 대표이사죠. 요 이제 윤여 따님분이 보조 참가인으로 하고 윤동환 회장님은 뭐 아직까지는 뭐이 사내 이사이시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그리고 설립자죠. 네, 설립자이고 뭐 그래서 결국은 윤여 대표님 둘이서 했는데 법원에서는 다 기각했고 이 기각에 대해서 항고장을 바로 제출했겠죠. 예, 항고장을 바로 제출했는데 사건 번호는 뭐 안 뜬다고 하더라도 뭐 항소를 한 거에 대해서 왜 사건의 명칭을 그냥 거기에 있는 그 항소장에 제목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리고 항고장을 그쵸? 왜냐면 윤영원 요 콜마 B&H 대표님이 보조 참가인이니까 당연히 즉시 항고장 법인격은 달라도 이제 그분이 그분이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단당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소 접수하고 이제 우리 홍차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 접수하고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소 접수됐다고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공시를 내는데 그냥 바로 한 거죠. 이제 대표 바로 그냥 항고했다고 바로 당장 내라 당장 내라 해가지고 항고장을 확인까지 했어. 확인한 날짜 법원을 통해 전화한 거죠. 예. 아니면은 직접 본인이 갖다 제출하고 거기서 이제 접수증 받아가지고 이제 요걸로 이렇게 접수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시를 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역시 우리 그 윤상현 부회장님 아버님이 지금 윤동환 회장님 살아계시니까 부회장님께서는 뭐 갈등 사태를 잘 마무리하려고 어차피 회사 주가가 빠지거나 회사 거래처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걸 좀 꺼려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내 건데. 이제 다 내 거가 될 건데. 그리고 임시주총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아, 노력은 여태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안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러면 연락 잘 안 하죠. 그 밑에 있는 뭐 상무나 전무들도 서로 연락은 뭐 잘 안 하죠. 왜냐면 전화 자체를 다 녹음하고 있다라는 걸 다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죠. 아마존 뷰티인 서울 2025 행사에서 그냥 기자들이 부르니까 덕담 나누듯이 어차피 우리가 선임이 될 거고 내가 선임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 이사들 중에서도 두 명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 윤여원 대표를 제외한 과반수 이상은 거의 확보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올 게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바로 뭐 강경하게 나갈 거면 바로 임종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대표이사 변경. 해임이 아닙니다. 변경입니다. 변경. 등기이사 지금 유지하는 거죠. 윤여원 대표는. 변경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야 지금 상황이 좀 이러니까 좀 지켜보자 한두 달 더 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바꾸자 아니면 최소한 이거 공동대표라고 해줘 뭐 이런 거 근데 윤여원 따님 입장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 뭐 주식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기존에 있는 콜마 B&H의 임원들, 등기이사들을 단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원래 처음부터 홀딩스 쪽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등기이사 할 때 홀딩스 쪽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나하고 지낸 게 있으니 좀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이쪽으로 좀 포섭하시는 게, 어찌됐건 결국은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차지하는 게 핵심이죠. 이사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이제 홀딩스, 콜마 B&H, 이 자본회사는 아니라서 계속 이슈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대한민국 이슈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전속결이잖아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결론이 임시총의 결론은 거의 다 알고 있죠. 선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까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회사와 주주 간에 분쟁이 생기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유지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뭐뭐 외에 4명이니까 5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사에 소장을 냈고 이제 접수까지 됐는데 갑자기 취하를 합니다. 취하를 했다고 공시가 나온 거고 이 취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들어봐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이제 주주연대 쪽 그 카톡방에서 나온 건데 소취하는 소송에 참여한 한 분 중, 주주 중 한 분이 소제기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주주연대라는 게 연대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건 아니면 반대로 내려가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좀 생기는 경우이고요. 이 보시게 되면 뭐 이런저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그 소송건에 대해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주가도 보게 되면 뭐 처음에는 이제 소송 걸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제 올랐다가 쭉 빠지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경영권 분쟁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게 됐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케이스가 많이 쌓인 거죠. 경영권 분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양쪽이 지분 싸움을 해야 서로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상장 회사들의 상당수는 이미 경영진들이 30% 이상, 많이는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거 이제는 인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네이버 종합 토론방 게시판에 있는 글을 가져와 봤는데 이, 이 양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 동호회에서 추천한 다음에 막 이렇게 올랐는데 그다음에 이게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아직까지 소송 관련해서는 끝나진 않은 것 같지만 회사 내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디서 제가 본 글귀인데 소송이 때로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떠나서 내가 이기면 좋은 거고 지더라도 어쨌거나 그 결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별개로
끝까지 진행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구나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한다는 거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죠. 이 솔보 이제 자회사 때, 여기도 수주주 연대, 헤이홀더죠. 이쪽은 좀 헤이홀더 쪽에서 이제 좀, 뭐, 명칭은 헤이홀더의 그 헤이홀더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헤이홀더에 계셨던 대표님이나 뭐, 거기 뭐,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소액주주 연대를. 물론 이제 헤이홀더 안에도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모임이 있겠죠. 예,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소를 제기할 때, 그,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락업을 안 걸어서, 이게 법원에서도, 원래는 법에서는 이제 정해진 게 있어요. 소를 제기할 때는, 이름, 그, 소유자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 소유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락업이 걸려요.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않는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 증명서 원본을 갖고 와서 소를 취해간 다음에 원본을 갖고 와서 다시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이 대부분은 소유자 증명서 안 끊고 소송을 제기를 해도 자기가 입증만 하면 주주하고 보유 기간을 입증만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실제로 소유자 증명서를 끊어서 락업이 걸린 상태에서 제출한 다음에 이 사람이 원본은 본인이 들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원래는 제출하고 이렇게 원본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유자 증명서를 안 하고 진행을 하니까 그냥 도중에 여차 올라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팔아버리는 거죠. 예,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율 요건은 이제 뭐 6개월, 1.5%에 6개월 뭐 이런 거 중에서 1.5%에서 그 한 0.1%만 빠져 1.4%가 되면 어차피 판결도 이게 안 되는 거니까. 판결 날 때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소를 제기한 시점까지, 지분율 요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도 이게 요건이 하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기각되는 거예요. 차라리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그냥 취하하고, 다시 또 결집해서 다시 또 소를 제기하자.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율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취한 건데, 그럼 이게 뭔 꼴하지? 이게. 이 땡땡 왜 5명이라는 얘기잖아요. 5명. 5명 중에서 한 명이 누군가가 버렸거나 아니면 아니면 쇼부를 본 다음에 취할 명분을 만든 거죠. 내부적으로 회사가 쇼부를 보고 그럼 취할게. 근데 그냥 뭐 합의에 의한 취사 이러면 우리 명분이 안 서. 소액주주로서 명분이 안 쓰니까 야 네가 좀 독박 써라. 제일 저번에 네가 좀 독박 써라. 그냥 네가 팔았다고 해. 팔아. 지금 팔아.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예,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어,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우시고, 공명정대하시고, 정의를 위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쇼부를 보고, 이렇게 좀 네가 먼저 팔아.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팔아가지고, 다시 준비하려고, 이렇게 한 걸로 받아들여지죠. 어찌됐건 인피니티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이제 이슈들이 아까 이제 아까 여기서도 보셨지 콜마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이제 이슈가 석 달을 넘기지 못해요. 아니면 계속 좀 강화된 이슈들을 계속 터뜨리든가. 근데 인피니티는 좀 소강 상태죠. 소액주주들이 또 물론 이렇게 가다가 이제 12월 말 왜냐면 정기주총 3월 달에 무조건 열어야 되니까 12월 말에 지분 기준일 10월 30일이 기준이니까 이때 또 한번 이제 으쌰으쌰 하고 또 이제 3월 달에 정기주총 할 때 또 12월 말에 으쌰으쌰 했던 그 주주들이 주식수를 확정 짓고 물론 그 사이 다 팔았어도 상관없지만 정기주총 때 또 이슈를 또 만들 뭐 그런 생각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다고 이제 개인 주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동호회 뭐 추천 처물린 사람들 몇몇
그 오버슈팅에서 이제 그 아까 여기 보면 반짝할 때 요때 이렇게 좀 처분을 하지 않았냐. 근데 요때 물리는 사람은 요때도 빠져나도 나갔어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면 한 번 더 하겠지. 쭉 내려온 거죠. 쭉 흘러내린 거죠. 그럼 또 가다가 이제 또 그럼 12월 말이나 또 3월 달에 또 한 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만 금방 다가옵니다. 아직 멀었지만 금방 다가옵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이게 또 보면 소송이 요즘에는 뭐 법정 드라마들 많이 나오죠. 에스콰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소송이 때로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쵸? 때로는이에요, 때로. 통상은 거의 대부분 소송은 피폐해지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송은 힘들어요. 거기다 개인이면 더 힘들죠. 예. 근데 또 이걸 또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걸 이제 율사분들, 이제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시니까 뭐 하지만 어찌됐건 내 인생은 조졌는데 그 인생에 한번 복수라도 한번 해보겠다. 감정적으로 다가보겠다. 그러면 또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 결과를 보는 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여정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처음부터 소유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쇼부를 보면은 팔자, 그리고 소취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주가 오르는 걸 바라보고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 사정으로 뭐 동생이 결혼한다더라 아니면 아들 큰아들이 뭐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찮게 소송을 걸어서 주가가 좀 올랐고 그런 상태에 주가가 폭락했고 뭐 폭락까지는 아니죠. 주가 많이 내려왔죠. 근데 그 이익을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금감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소송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이고 아마도 올 12월 달하고 내년 3월 달에 다시 또 한 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큰 회사. 이번에는 굉장히 큰 회사 태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소송들은 가족 간의 분쟁 내지는 작은 회사의 소액주주와 회사 간의 분쟁이었는데 이건 큰 회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자산 운용사하고의 분쟁입니다. 자,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 회사가 지금 상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사주를 갖다가 바로 소각해라 이렇게 개정할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이비를 받아가는 사람도 안 적혀 있고 용처도 안 적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트러스톤이 소송을 걸었더니 이건 정정해가지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트러스톤이 제기한 이비 발행 금지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된 이후에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첫 번째 판례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비 발행이 주주의 일반적인 이익을 반한다. 그러니까 주주의 일반적인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법의 내용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이지 모든 주주 한 명 한 명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의견이고요. 기사 보면 이제 결정문에 따르면 나오잖아요. 이사의 의무를 규정한 거지 주주의 권리를 새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주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큰 그림에서는 상법 개정 전과 그 달라진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요게 저는 난감하다 보는데 스로스톤에서는 이제 태광산업의 입이 발행 가처분 기각이 불복해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는데 이제 본안으로 가는 거죠. 본안을 가는데 한투에서는 이제 약간 한 번 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투에서 그 태광산업의 입위를 받아가는데
이제 한투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시 나온 걸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시 나온 걸 보게 되면 트러스톤에서 냈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은 기각당했고 그랬더니 트러스톤은 다시 본안으로 가져갑니다. 원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또 가처분을 내게 됩니다. 이게 난감하죠,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 끝까지 싸우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정리해보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합법 개정이 됐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누차 얘기했던 거고, 역시나 그렇게 나온 거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게 없다는 게 일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 한 명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의 취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이제 기사에 재밌는 거는 제가 판결문 이거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못 구했거든요. 판결문도 이제 공개가 되고 돈 주면 이제 그 발급이 가능한데 그게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기자들은 이 판결문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러면 회사 쪽이겠죠? 회사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싶고 여기서 이제 한 재밌는 건 트러스톤이 특강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그 이비를 받아가는 쪽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근데 트러스토는 주식 매매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한토증권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트러스토는 앞으로 한토증권과 거래를 할까?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토증권에서 트러스톤의 펀드도 팔 거고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매매 대리인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한토 입장에서도 태광산업과의 거래 이익이 큰지 트러스톤과의 거래 이익이 큰지 따져보겠죠. 제 생각은 그래도 트러스톤하고 거래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일 것 같은데 눈앞에 엄청나게 큰 딜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투에서는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태광산업이 결국은 이제 아직 이제 세법 개정이 아직 안 됐죠. 그 자사주 소각을 하라고 하는 세법 개정은 아직 안 됐는데 이제 시기와 뭐 방법의 문제이지 개정되겠죠. 예, 시기가 뭐 1년 내에 뭐 무조건 소각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것도 다 소각이냐 뭐 그거는 뭐 아직 안 정해졌지만 지금 분위기상 어찌됐건 될 것 같죠. 예, 될 것 같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남들도 다 그 법이 되고 확정되고 그 다음에는 다 입이 막 발행하고 막 이러면은 좀 짜치니까 그냥 벌써 이제 세공산업에서는 어차피 자꾸 자사주 얘기 나오면 그냥 이비를 발행해서 돈도 필요하고 돈을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냥 어, 상환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사주 효과도 있고 자사주 효과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그 이비를 그 백기사한테 넘긴 다음에 약 팔면 되는 거라서 전환되면 되는 거라서 교환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인 트러스트원 운용이 반발하며 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근거로 이거를 뭐 왜 이거를 하지? 하여튼 주주 여기 앞에 주주 중에 2대 주주 이건가? 이건 이 뜻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뭐 그냥 노멀하죠. 재판부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길 없다. 그러니까 이비를 발행한다고 해서 주주 이익에 뭐 반한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토스주 내가 지금 좀 지분율이 희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그건 좀 에바죠. 예, 그래서 모든 주주의 개별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요게 좀 좋죠. 역시 이제 재판부. 모든, 모든 개별 주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뻘짓거리 하지 마라. 이, 이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생기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개인 주주 중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연세하고 상관없더라도 꽤 이렇게 모든 개별 주주의 요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주주인데 내 이야기를 이사들이 주주 충실 의무를 뭐 이런 생각하는 게 꽤 많아요.
요게 필요합니다. 이게 또 의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주주의 권리를 신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주의 권리는 주총에서 자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 주총 자체도 이제 일정 조건이 되면은 주총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트러스트 입장에서는 가처분을 기각됐는데 그러면 똑같은 걸 가처분할 수 없으니 그럼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 거죠. 불복의 형식으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가처분한 거죠. 처음에는 교관사체 발행 금지 가처분이었고, 이번에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위법행위. 요걸 위법행위라 부르는 거죠. 요걸 위법행위. 요 교환사채 발행 금지가 위법행위다. 명칭 그냥 바꿔가지고 항소한 것뿐이죠. 항소를 해서 왜냐면 가처분이 빨리 나오죠. 가처분이 좀 빨리 나옵니다. 본원소송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질질질 서면들 막 제출하기 좀 엄청 질질 끌 수 있습니다. 몇 년 끌 수 있어요. 근데 가처분은 그냥 빨리 한 두세 달이면 나오니까 가처분부터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없잖아요.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위법한 내용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 개정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질 것이다. 트러스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받아주는 쪽이 어찌됐건 그 태공산업 입장에서는 그 EB를 받아줄 증권사를 이제 한국투자증권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죠. 대기업이 한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죠. 그런데 한투도 조금 꺼적지근한 게 있죠. 문제 생긴 걸 굳이 문제 생기는 걸 굳이 우리가 요까지 먹어가면서 우리의 또 빅바이어 중에 한 명, 태광산업도 빅바이어죠. 그 중에 한 명, 트러스톤까지 이게 또 할 것이냐. 근데 이런 기업과 투자사들, 운용사들과의 싸움, 뭐 거기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하면서 뭐 한다고 해서 이거 한번 삔또 나서 이제 실무자들이나 그 임원진들이 삔또 나면은 좀 한두 번 거래 제외시킬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어도 이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일반 태광 산업에선 삔또 나면 야 다음부터 모두 한투 다 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운용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한국투자증권 왜냐 갑과 을 어떤 거에선 갑이고 어떤 거에선 을이기 때문에 확실한 갑과 을이 확정되지 않거든요. 증권사하고는. 왜냐면 내 것도 얘가 팔아줘야 되고 우리 것도 뭐 딜할 때 대출도 받아야 되고 펀드도 조성이 같이 서로 이제 일을 하는 협력자인 그런 관계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거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 한투도 확정적으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비를 받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태광산업도 그걸 뻔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이가 뭐 트러스톤하고 한투증권하고 왜냐면 한투에서도 트러스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밀겠다. 이제 우리 고객들이 VIP들 모시면 우리 트러스톤 펀드들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 너무 오해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막 이런 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 태광산업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것을 이제 판례로 이제 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자, 이 5% 공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뭔가 어떤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변경 공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건별이냐, 아니면 내 계약의 합계가 1%냐, 그리고 특관자까지 포함해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죠. 음, 이 지분 계약에 대한 판단 기준은 건별이나 누적해가지고 1% 이상이면 뭐 공시대상 계약과 지분의 공시 기준이 동일하다. 그렇죠. 이게 총발행 주식수 1% 이상. 건별이죠. 정확히는 건별인데 특권자도 건별이고 본인도 건별인 거죠. 그렇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면 합쳐서 1%. 이벤트를 따져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는 이제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및 특권자 포함해서요.
보유자 및 특권자가 포함해서 5% 넘어가면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를 내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주식이면은 1% 이상은 변동. 이때 이제 변동이나 변경 공시를 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고 한다면, 주요 계약이겠죠. 주요 계약으로. 거의 대부분 주식담보대출이죠. 주식담보대출도 원칙이 건별이잖아요. 건별. 본인이 0.5%, 뭐, 국민은행에서 0.5, 총발행 주기대 0.5%를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기간이 연장됐다. 그 공시 대상은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0.5%니까. 하지만, 다음번에도 또 다른 계약건에서 0.6% 변동됐다. 그것도 이게 1%가 안 됐으니까, 1%가 안 됐으니까, 0.5% 저번에 했는데 공시 대상이 아니니까 안 했고, 이번에 또 다른 건에 0.6% 변동했지만 안 했으니까 안 했다. 그건 아니죠. 합쳐서. 1% 이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련돼서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냥 기간의 변경이나 금액의 변경이나 또는 주식수의 변경일 때 그냥 하시면 되고 뭐 1% 계약 건수 뭐 건별 1%가 되네 안 되네 누락하면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다른 건은 어떻게 이거 다 계산을 몰라요 못해요 이거 그래서 주식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 HTS 들어가가지고 거래 내역서 뽑으면은 뭐 퍼센트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약은 기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퍼센트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정정하는 겁니다. 정정이 아니라 무조건 다 변경이죠. 변경. 기간만 변경일 땐 변경, 주식수가 움직일 땐 변동. 두 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권자 포함입니다. 예, 특권자 포함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분계약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이 이제 다 지분에 대한 건 건별인데 계약도 다 건별이죠. 근데 누적해서 1%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 미만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분계약 공시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주식 수가 움직이는 건 1%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계약은 계약 기간 주식수 담보금액 바뀌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인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량보유 상호신고서하고 대부분 엮여 있는 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담보계약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거래소에서는 대량보유 상호신고서를 보진 않죠. 금감원거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는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를 내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그 주요 계약은 대부분 최대 주주가 대량 보유 신고서를 내고 그 중에 주요 계약은 대부분 주식담보대출이에요. 그럼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기 변경이 될 수 있는 걸 공시하는 게 거래소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계약 체결 공시고 그거를 거래소에서 검토할 때는 대량 보유 상환 신고 여태까지 냈던 걸 다 검토합니다. 그게 주요 계약들의 내역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대 주주 변경 공시 냈는 이게 여기에는 없는데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는 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담보계약 누락 해가지고 벌점 맞는 거죠. 예. 2점입니다. 2점. 건당 2점. 그리고 악의적이고 이러면 이제 가중처벌 받는 거고. 이걸로 15점 넘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넘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대부분 계약은 주식담보대출이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 넘네 없는데 계약에 관련돼서 뭐 주식수 변동에 대해서 1%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주요 계약에 대해서 이게 1% 넘냐 안 넘냐 변경 내용이 1% 넘냐 이런 거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거다. 주요 계약은 무조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뿅!